얼마 전에 그 마약 사건으로 뉴스에 떴던 동아리가 저희 학교 에브리타임에도 홍보글 올린 거를 여러 차례 봤었는데 사실은 그런 동아리였다는 게 걱정돼요. 왜냐면 저희 딸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부터 저희가 마약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마약이 더 이상 확산되면 진짜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집중해서 그 사법, 치료, 재활 이게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약 중독자 관리에 있어서는 긴 준장기의 로드맵을 가지고 국가의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마약과의 전쟁도 여기에 따라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 파고든 마약은 10대 청소년, 대학생, 주부, 직장인 이렇게 직업이나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고요. 국회도 마약 정책 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대책 그리고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 드리죠. 이 대검찰청 마약 조직 범죄 기획관 맡고 계신 신준호 검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한법정신의학회 회장으로 계시는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정책과 정현철 과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이향희 대구지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 명문대 대학생들의 대규모 마약 동아리 사건이 터져서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는데 네 분은 이제 마약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 종사하고 계신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최근의 실태라고 그럴까요? 우리 검사님부터 한 말씀 해보시면. 실태요. 일단 뭐 마약 중독자 수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통계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유엔 마약 그 유엔 기준 그 마약 청정국 기준이라는 그 수치가 있습니다.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를 청정국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천만 명 잡으면 10,000명 이하가 돼야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깨졌죠? 예, 뭐 99년도에 한번 깨졌다가 또 좀 10,000명 안팎을 넘나들다가 이제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깨져가지고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그 2.7배가 되는 27,000명이나 됐습니다. 뭐 27,000명이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마약 범죄가 또 대표적인 암수 범죄라고 적발되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자들에 따르면 그 암수율을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보고 있습니다. 27,000명에서 최소 30배만 곱하더라도 거의 81만 명이 지금 투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심각한 일이죠. 또 뭐 단순히 사람 명수도 그렇지만 저희가 마약 청정국 기준일 때 2015년도에 그 마약 그 압수량을 보면요. 그 당시 한 200kg, 연간 200kg 정도 압수가 됐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 다 1톤이 넘었습니다. 5배, 6배가 늘었죠. 네. 그만큼 지금 마약이 우리 사회에 많이 흘러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조성남 회장님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예전에는 마약 그러면 불법 마약을 주로 생각했는데 요새는 의료용 마약류 중독이 엄청 늘고 있고요. 더군다나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몰래 혼자서 했는데 이제는 10대, 20대가 모여서 합니다. 그리고 겁 없이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급속도로 늘어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인터넷이나 SNS 통해서 구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네. 싼 가격으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우리 가족 중에 이제는 한두 명이 대가족 제도에서 봤을 때 자녀 중에 마약류 남용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이고.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유엔 ODC에서도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지금 청소년, 특히 청년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완화와 또 그 SNS 이런 쪽으로 정보를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까 이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그 마약 동아리 사건은 저희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저희가 그동안은 학교 교육,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예방 교육 위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한 3배 정도 늘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생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강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저희가 한 10개 대학과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위탁 용역을 지금 맡긴 상태고 이번 달부터 지금 용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학생에 대해서 교육도 지금 한번 지금 트라이를 해보고 있는 거고 또 다음 달부터 저희가 대학생 맞춤형 광고를 TVN이나 인스타그램이랄지 이런 쪽으로 한번 또 돌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어려운 방식인데 한번 계속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양이지 부장님.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하고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그걸 피부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검찰청에서 교육 의뢰를 받는 사람이라든가 또 상담을 오는 사람들이 연세가 좀 있는 중장년층이 위주로 이루었다 그러면은 몇 년 전부터는 확연히 그 나이가 젊어든 것을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있고 또 10대 청소년도 굉장히 사례가 많아지면서 가족을 통해서 상담이나 교육이 의뢰되는 경우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대, 20대 쪽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배경은 아까도 언급하셨던 뭐 SNS를 통해서 정보를 쉽게 접한다 이런 것들하고 봐야 됩니까? 옛날에는 마약을 구하기가 어려웠죠. 누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수소문해서 어렵게 구했는데 이제는 뭐 인터넷만 뒤지면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거기 연결하면 뭐 쉽게 SNS 통하고요. 그러니까 비밀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추적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접근을 하게 되고 싼 가격으로 또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클럽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젊은 층한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또 그것도 그렇지만은 또 보다 좀 근본적으로는요. 학교 교육 그 초중고 학교 교육 과정에서 마약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제대로 된 이런 교육이 전혀 없었다. 예방 교육이 예방 없다. 교육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회로 배출되어 가지고 뭐 아까 그런 유흥을 즐기는 과정에서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는 과정에서 마약류를 단순히 그 뭐 흥을 돋우는 보조제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뭐 친구 따라 뭣도 모르고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독돼 버리는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네. 예, 그런 심각한. 마약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정된 마약,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지금 마약이 한 140여 정도 되고요. 향정진성 의약품이라고 의료용으로도 쓴 약품이 있습니다. 그게 한 320개. 그리고 이제 임시마약이라고 해서 계속 그 마약 범죄자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어서 조금씩 화학 구조를 바꿔서 만들어내는 임시마약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 100여 종이 됩니다. 총 한 507종 뭐 이 정도 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다 지정돼 있지 이게 전부 다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범죄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 저희가 한 200종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과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 신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화학 구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신종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 약물의 종류가 많으면서 또 하나 이 마약이 확산되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마약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하는 형태가 예전에 뭐 주사약이나 최소한 정제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면 요즘은 사용이 굉장히 간편해졌죠. 뭐 패치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또 음식물 형태로 나오는 마약 종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적인 면에서 마약에 대한 접근의 그 강도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또 청소년 등들까지 마약류 사용자가 늘어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향정성 의약품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히로뽕, 필로폰이라는 메삼페타민, 그 불법 마약이죠. 네. 엑스타시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향정성 의약품은 의료용으로 쓰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처방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외국에서는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약 구하기도 사실은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싸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중독은 남의 얘기죠. 나는 뭐 재밌으면 한두 번 해보는 거니까. 근데 중독은 한 번으로 시작하는 건데 아까 우리 신준호 검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한 번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약 떡볶이, 뭐 마약 김밥처럼 일상적으로 마약이라는 건 좋은 거라는 그런 개념에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되니까 아하. 마약 그러면 좋은 건데 뭐 요번에 이제 그 중앙대학에서 저 축제할 때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부스를 만들어서 뭐 캠페인을 한번 했는데요. 한 700~800명이 다녀가면서 그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간단하게.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마약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50%가 넘지만 한 40% 조금 넘게 가요. 괜찮은 건데 뭐 잠깐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뭐 그래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되는데 뭐 기분도 좀 좋아진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반 가까이 된다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인식의 어떤 개념에 대한 접근이 좀 덜 된 거죠. 정말 이대로 두었다가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인식을 하고 저희가 작년에 그 초중고 교육 과정에 지금 마약 예방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그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로 지금 1년에 그래서 지금 교육부 고시에 지금 들어가서 의무화가 됐고 저희가 작년에는 한 57만 명 정도 학생들 교육을 했는데 초중고 학생 올해 목표는 196만 명입니다. 이게 한 3배 이상 일단 하는 걸로 해서 전체 학생이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서 보고요. 3년에 한 번 이상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예방교육 외에 또 이렇게 확산되는데 한 요인이 작지만 차지하고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오늘 방송국에 나왔으니까 언론 보도 문제를 저는 꼭 좀 짚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약류 관련 사건을 보도할 때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 것으로 보도되는 경향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마약 관련 뉴스를 보도할 때 유통 과정이나 이렇게 구매 과정을 너무 상세하게 보도를 하시는 겁니다. 화면으로 직접 구매 과정을 다 보여주시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마약 거래되는 데 있어서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언론 보도에서 이 언어를 너무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젊은 층이나 특히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경각심을 가지기보다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한 원인이 되고 직접 구매 시도나 사용해보려는 시도까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사회적 분위기에서 마약류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과 같이 또 언론에서도 이런 마약류 관련 보도에서는 뭐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 원칙 하에 좀 정제된 보도가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환자들 중에도 어떻게 시작을 했냐 그러면 언론 보도 보고 호기심에서 시작했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 환자들이 이제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영화를 보면서 뭐 주사하게 해서 물이 떨어지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냐 하라는 거냐 그걸 보면 자극을 받으니까 관련된 자극이 들어오면은 벌써 뇌에서 도파민이 증가하기 때문에 흥분이 되거든요. 그런 갈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언론 보도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약 관련 보도에 무슨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습니까? 마침 작년에 그 국회에서 그 마약 관련 보도 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그 개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작년에 통과를 했고 저희가 그 법에 따라서 제가 보도 지침을 만들어서 언론사들에게 다 배포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강제 지침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정부에서 하는 저희 마약 관련 보도 자료나 이런 거에는 저희가 다 확산을 시키고 있고 최대한 지금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저희가 계속 확산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예방교육 등등은 이따가 또 좀 다시 한번 따져보고요. 자칫하면 대폭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이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보여지는데 먼저 단속과 처벌, 그다음에는 이제 이 치료 그리고 예방교육 뭐 이런 쪽으로 좀 논의를 전개시키겠습니다. 우리 검사님께서 단속이 어렵죠? 단속이 어렵죠. 마약은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암수 범죄고 은밀히 진행되고 또 피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와 사회가 결국 피해자인 것인데 누가 피해봤다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때문에 대단히 좀 수사가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또 신종 마약들이 워낙 다양하게 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또 포착하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때 신종 마약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그때 마약류로 지정하기도 좀 시차가 또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단속은 또 강화해야 되죠. 강화해야 되죠. 예. 그러려면 현행 법 가지고서는 좀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마약과의 전쟁까지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좀 그에 합당한 어떤 우리 수사 당국의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범죄는 날로 지금 진화해가고 좀 접근하기 어려워진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사는 여전히 좀 과거 형태를 지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수사라는 것이 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또 뭐 필요한 수사를 그때그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항상 법이라는 테두리 묶여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좀 심도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어떤 국내 마약 유통의 트렌드를 보면은 그 SNS 상에서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또 SNS 익명성을 이용해서 지금 막 거기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수사관들이 위장 수사관으로 잠입해서 역시 어떤 그 이용자라든지 운영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다든가 어떤 추적 단서를 발굴해서 잡아내는 그런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려면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위장수가 되려면은 법에서 신분 위장 수사를 법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마약 수사관들에게. 근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 법제대로 지금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입법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그 관련 법이 발의가 되긴 됐죠. 발의가 됐는데 아마 그 회기 만료로서 폐기가 됐고요. 다시 발의가 되겠죠. 다시 발의가 되고 또 조금 저희가 검찰에서 보기에는 지금 그것이 지금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그 성착취물에 관해서 그렇게 신분 위장수를 할 수 있는데 그거와 좀 똑같이 지금 했는데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미비합니다. 조금 더 검찰에서 또 조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보완해서 새로 입법할 필요가 있고 관련돼서 저희가 검찰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세 분께서는 이 수사관들이 신분을 위장해서 적극적으로 포착해낼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단속은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범죄가 마약 범죄는 이제 공급사범이 있고요, 투약사범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급사범은 원흉 아닙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되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봐요. 아주 전문적인 그런 공급사범들은. 근데 투약자들은 중독이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뭐 수많은 중독자 봤지만 중독되고 싶어서 약물을 남용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한 번에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치료를 해야지 회복이 되지 벌 준다고 해서 회복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단속을 해서 중독은 본인이 중독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스스로 치료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법에 문제가 됐을 때 치료로 연결시키면은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외국에도 이제 드럭코트 같은 게 있어서 체포 단계에서부터 중독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를 해서 치료를 연계하고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줘, 감독을 해줘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분 위장 수사를 지금 도입하는 취지가 단순 투약자를 뭐 이렇게 잡아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중대형 공급 유통사범을 해서 아예 유통망을 파괴시키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사범은 엄벌에 처하되 투약자들은 치료 쪽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다른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위장 수사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리니언시 제도까지도 도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제도요? 리니언시 제도라고 이제 그 사법형사자 감면 제도. 자기가 그 공모 사실을 토로했을 때 감면해주는 제도, 이런 제도까지 해야지 공급사범들을 더 많이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이상하게 제가 만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 단속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마약류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나 뭐 10대, 20대 초반의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이버상의 마약류 범죄가 반드시 단속이 된다는 걸 좀 널리 알리는 것도 실제 단속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것이 가령 그 사이버상의 어떤 사이트에 그 마약 판매자나 회원들이 반이고
그 물반 고기반식으로 수사관이 반이 들어가 있다 하면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아예 그렇게 해서 와해시켜 버리겠다 그런 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위장 수사 관련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량은 어떻습니까? 처벌 형량. 뭐 지금 공급 사범을 더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처벌 형량을 높이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네 분 다 의견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단순 투약자들에 대한 처벌 형량도 좀 높이면 사회적인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 마약류를 남용하는 사람 투약자들은요 불법이지 알고 하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걸리면 벌을 받는다는 건 알죠. 벌이 약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법 행위란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이제 중독이 되면은 스스로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를 해줘서 재범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뭐 치료도 결국에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거고, 물론이죠. 벌 주는 것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건데 치료를 하게 되면요. 법적으로 그 단속을 벌을 주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7배 효과가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이 돼서 건강이 회복되면 건강 비용이 줄어들면은 경제적으로 12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투약자들에 대해서는 치료 재활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럼 조 회장님께서는 형량 강화는 필요 없다고 보세요? 뭐 벌을 단속은 철저히 해가지고 이게 걸리면 큰일 난다는 거는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 하죠. 다만 문제가 됐을 때 그냥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처벌 치료를 강화와 받을 수 함께 있도록 치료 연계. 연결하고 그걸 감독을 해주자. 형량 부분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벌과 관련해서 지금 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처벌이 높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뭐 필로폰 가령 필로폰만 해도 뭐 10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상 이하 벌금 이렇게 높게 돼 있는데 실무적으로 지금 법원 사법부에서 조금 그 마약 사범에서 좀 원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양형 기준이 낮죠? 예. 그래서 법과는 좀 약간 양형 괴리가 있고 특히 뭐 초범들이나 뭐 단순 투약자 같은 경우는 또 이해가 되는데 뭐 중대 유통 사범인데도 뭐 처음 걸렸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또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 법 전체적인 어떤 균형에 맞지도 않고 또 유통사범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좀 실형 구형을 해서 그렇게 좀 엄히 처벌해야 된다. 이거 좀 저희가 사법부에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형량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형량에 비해서도 다른 나라는 지금 뭐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투약 처벌에 관련해서는 좀 센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심지어 뭐 투약자는 아예 처벌 안 하는 나라가 많거든요. 아예 마약 너무 만연해가지고 통제를 포기하고 주요 유통사범만 처벌하되 되게 세게 합니다. 거기는 뭐 수십 년씩 하고 뭐 사형을 하는 나라도 있고요. 다만 우리는 이제 투약자까지 다 처벌을 하는데 좀 마약 사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원정적으로 보고 있다. 물론 아까 교수님께서 또 원장님께서 또 뭐 치료 연기되는데 그것도 100번 맞는 말씀이신데 공급 사범이나 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보고 있습니다. 방금 원정적으로 보신다 했는데 실제 느끼기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설명을 하시기를 우리나라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형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서는 굉장히 낮은 처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시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경우를 제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사범과 투약사범이 잘 분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오시는 분들 보면 본인이 오히려 단순 투약자인데 자기한테 공급한 공급자보다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이런 사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뚜렷한 조금 구분이 되고 이게 좀 공개가 되면은 형량이 뭐 낮아서 이렇게 마약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는 또 많은 또 문제들이 그 의문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제 단순 투약자는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많고 또 밀경 그러니까 몰래 그 재배하는 사람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조차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세게 처벌을 하고는 있는데 아까 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법원에 지금 마약법에 있는 거는 1년 이상이랄지 무기징역까지도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좀 약하게 처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자는 세게 처분하고 단순 투약자는 그 기소유예를 하면서 지금 치료보호랄지 재활적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외국에서는 단속을 안 한다 투약자들 그러는데 할 수가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죠. 너무 만연해 있어서. 미국만 해도 2021년 통계가 6,100만 명의 마약류를 남용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불법인데 어떻게 잡아다가 벌을 주겠습니까?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만연이 돼서 그래서 투약자는 할 수 없이 접근을 못하고 이제 공급사범에 대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이제 그 상황 가기 전에 막아야죠. 차단을 해야 될 텐데요. 자, 마약 사범을 이렇게 단속하고 처벌하고 일 때에 주로 이제 불법 마약들입니다만은 아까부터 언급됐던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좀 과잉 처방을 한다든지 또 어찌 보면 좀 불법성 처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독자들이 양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마약류 오남용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용 마약류가 저희가 지금 허가한 약이 49개 성분 정도 되는데 거기 49개 성분에 대해서 안전사용 기준을 만들고 저희가 이제 그 진통제랄지 그 식욕억제제, 그 항불안제 이 세 가지 효능군하고 그 프로포폴 그리고 저기 펜타닐, 그 졸피뎀 이 세 가지 성분, 이 세 가지 효능군, 세 가지 성분에 대해서 오남용 조치 기준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3개월 이상 투약하지 마시고, 뭐 18세 미만한테 투약하지 마시고, 뭐 이런 오남용 조치 기준을 했고, 저희가 이 그 의사 약사 분들이 그 처방 조제하는 것들을 그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전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남용 조치 기준을 넘어서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워닝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닝 사인을 드려서도 개선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처방권을 저희가 중지하는 이런 조치 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면 많이 줄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보도를 보면 뭐 수백 차례 처방을 받고 뭐 이런 경우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의료용 마약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 의료용 마약류 문제는 의료계에서 정말 자체적으로 자성하고 지금 관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라에서 막내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어떤 의료용 마약류가 프로포폴, 펜타닐 이런 것들인데 다 이거 병원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네. 이 법이 이제 그 의사의 그 전문성을 인정해가지고 광범위한 진료권과 이 처방권을 줬기 때문에 그 합당한 엄정한 관리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수사 일선에서 수사를 하고 뭐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뭐 심지어 뭐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병원인지 현대판 아평굴일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뭐 베드에 수십 개 베드에 사람들이 누워서 그 프로포폴을 맞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정말 의사라는 어떤 전문 직업군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부 직업군이 정말 이 중독자를 돈벌이를 목적으로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 의료용 마약류 수사가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의사의 적법한 처방권 내에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다툼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뭐 필로폰이나 뭐 코카인 이런 전통적인 마약을 수사해야 될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걸로 쏠리고 수사력 낭비가 생기고 그런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반드시 좀 이거는 의료계 자체적으로 좀 자성해서 시정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의사 입장에서 동감입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의사가 처방하는 거니까 안전하지 않을까. 쉽게 접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의료용 마약류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수면제부터 시작해서 뭐 펜타닐까지. 근데 이게 의사가 처방을 할 때 마약류 중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처방을 해야 되거든요. 뭐 대부분의 의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극히 일부 의사들이 그걸 상업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 사실 의사들을 망신시키는 거거든요. 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건데 오히려 생명을 뺏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엄벌에 처해야죠. 그건 아주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환자들이 의료용으로 처방을 받다가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치료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충이 돼서 진짜 도움을 청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끊고 싶고 하고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저도 약국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식약처에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에 처방 단계에서 이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처방 전에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게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예. 굉장히 반가운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소수의 일부 의사들은 그 범위를 한계 범위를 넘어서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디까지를 의사의 처방권으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제재를 어떻게 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론적으로는 그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처벌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일선에서 느끼기에는 실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또 최종적으로 약을 조제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이외에 DUR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복거나 과다 처방될 경우에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걸 잘 접목해서 활용을 한다면 혹시 처방이 되었더라도 약국 단계에서 한 번 더 그거를 검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DUR 점검에서 과다하게 좀 의존 우려가 있는 형식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약사들이 약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걸 대처를 할 수 있고 처방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도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약국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거기에 처방에 대해서 개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느껴져도 거기에 대한 또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돈벌이를 목적으로 중독자를 양산시키는 일부 의사, 우리 이제 이런 표현들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링 시스템에 그거는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안 걸립니까? 저희가 이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그 의료용이다 보니까 그 의료 분들의 전문가 검토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꼭 불가피한 사용이었는지, 정말 그냥 단순히 넘은 건지 이걸 또 검토를 받아야 되고요. 또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그 작년에 그 전국민 5,000명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전국민 성인 51.2%가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처방한 것은 마약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게 51.2%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그 국민이 1980만 명, 그러니까 약 2천만 명 정도가 지금 한 해에 투약받고 계신데 그렇게 따지면 한 1,000만 명 정도가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받으시는데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서 분석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내 투약 이력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내가 얼마나 마약류를 처방받았는지를 지난 5년간 다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투약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젊은 층의 경우에는 접속을 해서 내 투약 이력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마약류 진통제나 많이 드시는 노령층의 경우에는 이걸 이용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는 조금 실제적인 방안을 약국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약사회에서도 논의를 해봤는데 뭐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은 제안을 또 식약처에서 계시니까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라는 것을 모르고 상당 기간 복용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은 나중에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이 오랜 기간 복용했다는 걸 아시면 굉장히 좀 화도 나시고 원망도 하십니다. 그걸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행을 할 때 이런 의약품명이 적히면서 의료용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일 경우에는 그 환자들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기호나 이런 걸 표시를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의사나 약사들은 병명명, 저 약 이름만 봐도 뭐 어떤 의료용인지 아닌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일반 환자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약 이름 앞에 특정한 기호나 표시가 들어간다면 이게 처방전을 보시면서 어떤 약인지도 한번 관심을 가지실 것이고 그러면 복약지도 이런 데서 의료용 마약류라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드시는 데 있어서 오남용 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투약 이력 조회 시스템보다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의료용 마약이므로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쓰면 안 되나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의사단체하고 약사단체 다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마약류라는 걸 알고 처방을 하는 거거든, 의사들이. 왜냐하면 치료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환자한테 필요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처방하는 거는요, 사실은 중독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다른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용할 때 중독이 되는 거죠. 우리는 뭐 누가 뭐 마약류를 몰래 섞어서 줬을 때 그거 모르고 먹으면은 내가 중독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 대치동 마약사 음료 사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들은 애가 모르고 먹었는데 중독될까 봐 걱정을 하는데, 모르고 먹는다든가 자기가 치료용으로 먹는 거는요, 중독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부러 남용할 때 중독이 쉽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르고 먹게 되면 부작용을 더 많이 겪어요. 그래서 그거는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마약류 그러면 다 뭐 안 좋게 보는데, 이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구분해서 그렇죠. 진짜 적절하게 쓰느냐. 근데 그건 이제 의사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자기가 마약류를 처방하는 거기 때문에 중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처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충분히 또 환자들도 설명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뭐 마약류라 그래서 다 무서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면 된다고 봅니다. 오남용인 걸 뻔히 알면서 처방한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뭐 당연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되고요. 또 의료법 위반으로도 처벌되고 중한 처벌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이제 우리 처벌 단속 부분에 대해서 또 의료용 마약류까지 좀 언급을 해봤고요. 단순한 투약자들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꾸 재범, 산범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벌과 치료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아까부터 강조하고 계신데 우선 실태부터 보죠. 현재 우리 마약 중독자들을 전담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관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치료보호 지정병원이 한 25군데 정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데는 3군데밖에 없을 정도예요. 왜요? 서너 군데. 보려는 병원이 없습니다. 또 보려는 의사들도 별로 없고요. 왜 그러냐면은 마약류 환자를 본다는 거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노력이 많이 들고 인력이나 예산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수가는 일반 환자 보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한 10배, 20배 힘든데 똑같이 수가를 받으니까 그럴 바야 일반 환자 10명, 20명 보는 게 낫죠. 그래서 국립병원 같은데 국립부곡병원에는 약물 중독 진료소가 부설이 돼 있거든요. 거기 시설, 인력, 예산이 다 투입이 되니까 입원 환자 한 명이 있어도 돌아갑니다. 근데 민간병원은 적자나서 운영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치료보호 지정병원을 활성화하려면은 시설이나 인력을 국립병원처럼 주고 운영을 하라 그러면 민간병원들이 활성화가 돼서 많이 볼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고요. 또 마약류 그러니까 이게 범죄와 관련이 되잖아요. 투약. 그러니까 괜히 선입견을 가지고 이건 뭐 범죄자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두려워하고 뭐 일부 의료진도 그냥 선입견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 중독 환자예요. 그래서 환자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치료 재활의 중대성을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나서서 하고 있고 식약처도 나서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치료 재활을 제대로 좀 활성화해서 일반 국민들한테도 그냥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처럼 마약류 중독도 하나의 중독이란 질병이라는 개념을 확산시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자니까 적극 치료해야 한다. 그런데 치료를 하는 병원은 3곳밖에 없다. 이거 정말 문제인데요.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하면 치료보호 지정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지만 정작 중독 당사자들은 병원 치료를 선호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뭐 경험담 이런 거를 전해 듣고 병원 치료가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잘못된 인식이 굉장히 깊게 좀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자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 병원을 찾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널리 알리고 실제 이런 도움이 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소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독 당사자들의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 치료에 대한. 범법자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치료를 강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까 그 초범 기소유예 선처하는 그것도 문제가 좀 됐었는데 관련된 이야기 말씀에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종래 그 마약류의 폐해나 뭐 심각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크게 뭐 법 위반 인식이 없었을 때 한번 걸리면은 이제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선처하고 이렇게 기소유예를 했는데 지금은 뭐 온 나라가 나서서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기어코 지금 뭐 마약인 줄 알면서 이렇게 섭취한 사람들에게 굳이 무슨 뭐 그런 선처의 기회를 준다거나 뭐 어떤 기소유예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고 또 제도 취지에도 좀 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것도 많이 물론 옥석을 가려서 치료 대상자를 가려내야 되겠지만은 뭐 고의적으로 그렇게 마약 좀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앞으로 기소유예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보고 그뿐 있습니다. 아니라 뭐 반드시 구속시켜서 교도소에 있게 하는 것도 그것도 방법입니다. 예. 그 기간을 오히려 강제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뭐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 그 교정시설 안에서도 지금 뭐 교육 수강 명령을 받도록 돼 있고요. 또 일부 지금 부산이나 화성 뭐 지구교도소 같은 데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지금 마련해가지고요. 치료 재활 시스템이 교정시설 안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교육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치료되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예. 교육하는 의미는 뭐냐면 중독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자기가 스스로 치료받게끔 유도할 수는 있는데 그 교육 자체로 치료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국에는 그 교도소마다 치료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회복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치료받는 거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근데 강제로 치료받는 건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치료 효과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치료 재활팀이 법무부에 만들어졌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교육도 강화하지만 아까 검사님 말씀한 것처럼 일부 교도소에는 이제 치료 시설도 확충을 하고 이게 확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교도소에 가둬놓는다 하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민간에서도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시설을 연결해서 그거를 치료를 잘 받도록 감독을 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는 법적인 불이익을 주도록 하면은 치료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제 드롭코트가 있어가지고 약물 법정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치료 시설을 연계해서 법원에서 감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잘 받으면 선처를 해주지만 치료를 잘 안 받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뭐 더 법적으로 구속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높아요. 우리도 그걸 빨리 도입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마약 듭니다. 중독자에 대한 치료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투약을 합니까? 중독을 치료하는 약도 없습니다. 그렇게요. 중독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은 불법이니까 안 하잖아요. 아무리 좋아도요. 근데 투약하는 사람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그럼 한 번만 하는데 어때? 그러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아직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중독은 본인이 중독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강제 치료가 가장 빠른 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법적으로 일본 같은 데는 치료 조건부 보석 허가도 해주고요. 또 미국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체포 단계부터 치료 시설도 연계해주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은 없는데 어떻게 치료해요? 상담 치료를 통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는 생활 겁니다. 양식 변화. 예를 들면은 규범적인 생활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일반인도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중독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 기회에 생활을 확 바꿀 수 있거든요. 그걸 계속 지속해주고 도와주는 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관리만 잘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요.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일정 기간은 병원 안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통원 치료로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외국에는 입원은요 가능한 한 짧은 기간 합니다. 단기간에 해독 치료라든가 집중 치료해서 안정화되면 외래로 하고요. 외래도 집중 외래 치료가 있어요. 매일 외래로 온다든가 한 번 외래로 왔을 때 뭐 서너 시간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또는 주말에만 주중에는 다니고 주말에만 치료받는다든가 밤에만 와서 입원한다든가 낮에만 입원한다든가 이런 부분 입원 치료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꼭 강제로 입원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 그러니까 치료 조건부 보석이라든지 또 드럭 코트라고 몇 번 소개해 주신 그런 제도는 우리가 좀 도입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그 부분은 동감입니다. 그 약물 법원이나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약물 법원이 약물 교도소 그런 것들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우리 여건상 지금 그게 당장은 안 될 건데 중장기적으로 또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과제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시점의 문제는 단순히 치료 재활 그렇게 이상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지금 확산세가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치료의 어떤 효과를 물론 이론적으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실무에서 접하는 또 온도 차이는 다르거든요. 이게 곧 처벌받고 또 재범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치료가 되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좀 사실 되게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이제 단속과 처벌 위주로 지금 그걸로 가야 된다는 정책을 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치료 효과를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따져요. 그렇죠. 너 치료 받았는데 왜 또 재발했어? 그렇죠. 너 안 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치료 효과 중독은요. 재발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자가 한 달 동안 입원한다고 완전히 회복이 되겠습니까? 치료 효과는 양이 줄어드는가 또는 횟수가 줄어들든가 또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된다든가 가정이 좀 더 안정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치료 효과를 보거든요.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결국에는 완전한 단약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만 갖고 평가를 하면은 그 치료 효과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현철 과장께서 이렇게 치료와 처벌을 병행하는 시스템 제도 개선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작년에 그 마약 중독 재활센터라고 그게 작년에 이제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 3군데가 있었습니다. 서울, 대전, 부산 3군데만 있었는데 지금 올해 이걸 14개를 더 세워서 전국적으로 단위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이미 12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17개가 다 될 건데요. 그 센터는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예, 여기 센터에서는 예를 들어 검찰에서 이제 그 마약 투약자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조사가 끝나게 나면 우리 재활센터 직원이 가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해서 이분이 치료를 받아야 될 분인지 아니면 재활 교육을 받아야 될 분인지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될 분인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거를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그 검사님한테 제출을 해드리면은 검사님 이분을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지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을 저희가 그 치료보호 병원으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저희 재활센터에서 재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그 맞춤형 상담 그분의 이제 중독 수준이랄지 생활 수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의 맞춤형 상담이랄지 교육을 저희가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더 소망이 있다면은 이분들이 치료는 잠깐이지만 또 계속 살으셔야 되고 이 사회 복귀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분들을 계속 추적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 17개 센터에서. 그리고 결국은 그 단약을 하려면은 결국은 직업을 가지시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완전히 사회 복귀가 될 수 있게 할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료 및 교육의 전문가들은 좀 인적 풀이 충분합니까? 사실 그게 재활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사실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방 교육은 많이 해왔는데 재활은 이제 거의 뭐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 지금 올해부터인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9월 달부터 그 인재 양성 인증제를 전문 인재 양성 인증제를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 강사와 그 재활 교육 강사에 대해서 그
200시간 이상 교육을 시켜서 그 시험 보고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이제 인증 식약처장 인증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전문가 인증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도 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또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치료 재활 분야, 특히 상담 교육 재활 분야에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재활센터가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이렇게 활동하기 이전부터 지역에서 굉장히 중독자 재활 상담 분야에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런 인력들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해서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거부터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방 교육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재활 분야에 있어서는 이 실제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독자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단순하게 200시간 뭐 수십 시간의 강의 이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현재 어느 정도의 인력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면 좀 더 집중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인증제로 가는 데는 이 몇 명을 배출할 것이냐 거기에 목표를 둘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수반이 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인증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실제 이 재활 분야에서 활동해온 분들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치료는 병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하고 나서 안정화되면 외래로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24시간 거주하는 시설도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병원에서 오래 입원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재활센터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회복자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회복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외국에서는 치료 시설마다 엑스 어뷰저라 그래서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 과정을 거쳐가지고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그렇죠. 치료자로 나서요. 맞아요.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자이기 때문에 예. 환자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 또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 어떤 희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회복 강사들 또 회복된 치료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고 근데 우리는 중독자라 그러면 자꾸 멀리 하거든요. 중독자를 치료자로 회복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중독에서 빠져나오신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실제 활동하고 그런 계십니다. 분들이 이제 인력으로 충분히 활용이 돼야 되겠죠. 자, 아까 그 초중고등학교에서 마약 예방과 같은 교육 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예, 한다고 그렇게 듣고 그랬는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로소 작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초중고등학교 예방 교육이? 예, 그게 그 교육부 고시에 들어간 게 지금 작년이고요. 예. 그 이전에 사실은 학교 보건법에 이게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안전교육 7대 안전교육 안에 약물 및 사이버 예방 교육이라고 범주가 있습니다. 약물과 사이버 교육이 함께 합해져 있었는데 2023년에 이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약물 분야만 따로 떨어져 나왔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은 주로 흡연이나 음주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2019년에 학교보건법에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교육이 오히려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약물과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이 분리가 되면서 이제 대상자별로 예방교육 시수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로 그게 확정이 된 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제서야 좀 시작되는 거고요. 대학생들 상대로도 금년에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금년에 한 건 좀 시범적으로 제가 근데 한번 대학생들은 뭐 의무 강제로 교육시킬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금 조 원장님도 참여하고 있는 그 대학생들 연합하는 10개 대학이 연합해서 이렇게 예방 교육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단체에 저희가 위탁 영역을 지금 한번 맡겨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대학생들 그
축제를 하면 부스도 운영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렛도 좀 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실제 저희 지부에서는 개별 지부별로 이제 개별 학교하고 많이 마약류 예방 교육을 대학생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초중 고등학교 같은 건 의무 교육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만 대학교는 개별 학교별로 그 논의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어렵죠.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의무화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답콕이라고요. 드러그 앤 애딕션 프리벤션 센터 온 더 캠퍼스라고 동아리 형태로 해서 대학생들이 동아리 형태로 자기들 동료들을 예방하는 훈련을 해서 예방을 시키고 대학생들이 자기가 모교인 고등학생 가서 고등학생 훈련시키고 고등학생이 중학생 훈련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암을 알아보지는 않았어도 암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예방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예. 중독도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중독이 왜 한 번만 했을 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다 알아야 알겠습니다. 스스로 예방한다는 거죠. 마약 예방 광고 같은 것도 좀 지금보다 훨씬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지금 금년 광고비가 지금 대폭 증가했고요. 예. 저희가 그 지금 서울역에 지금 그 전광판 광고랄지 지금 그 옴니버스식으로 지금 그 TV 광고를 하고 있고요. 신문 광고 하고 있고 지금 다음 달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대학생 대상으로 강의실에서 마약이 없어서 만약이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음 달부터 또 대학생 광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약이 없어서 만약이 있다. 그래서 대학생이 자기가 우주 비행사도 되는 걸 꿈꿨다가 운동 선수도 되는 걸 꿈꿨다가 이렇게 만약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마약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6만 7천 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8월 5일과 20일 정보량이 많았습니다. 8월 5일 주로 명문대생들이 가입돼 있는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 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8월 20일엔 1,800억 원 상당의 액상 코카인을 몰래 들여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는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약 2주 사이에 마약 관련 뉴스가 이어지자 우리 사회에 마약이 만연하게 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약 관련 연관어를 살펴보면 동아리, 범죄, 전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에선 회원들을 호텔이나 음악 페스티벌에 초대해 술을 권하고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타 마약을 권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각종 합성 마약이 대량 생산되고 의사 처방만 있으면 저렴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구할 수 있어 대학생들까지 마약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 불법 유통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을 늘리고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마약 관련 감성 키워드를 분석하겠습니다. 중립 감성어 구매하다와 긍정 감성어 강화하다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마약 구매는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 오프라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에서 구매하고 비대면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널리 사용되면서 주택가, 공원 등 우리 일상생활 공간까지 마약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마약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광역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독범죄인 마약의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중독자의 재활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약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이 폭증하고 있는 마약에 대해서 단속 처벌 그리고
이 치료, 예방, 교육 이런 측면들을 쭉 짚어봤는데 그 밖에 뭐 이런 것 좀 또 필요하다. 뭐 우리 이항희 지부장님부터 또 네. 좀 빠진 게 있다면요. 저는 이제 한 20여 년간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나온 이런 바람이랄까 이걸 좀 예. 전달을 하고 싶은데 연구를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관련해서 정확한 통계는 마약류 범죄 백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범죄에 연관된 마약류 사범을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독자 수가 얼마가 되는지 암수 범죄를 곱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중독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약물로 인해 주로 중독이 되고 있는지 이걸 연구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실태 연구. 싶습니다. 네. 그래야 올바른 알겠습니다.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또 뭐? 마약류는 정신병을 만드는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에서 정신과 진단을 할 때요. 마약류를 남용했는지 안 했는지 꼭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마약류는 모든 정신질환을 다 이야기합니다. 다만 의료용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쓰고 일반인들은 삼가해야 된다. 정신병을 만드는 약이라는 걸 꼭 알리고 싶습니다. 제 환자들의 그 한 30%는 정신병적 수준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뭐 살인도 일어나고 저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봐왔죠. 약물 오남용의 결과가 그런 네. 질환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또 뭐 빠진 게 있다면? 저 조금 광고 말씀인데요. 그 마약에 대해서 문제로 고민이나 있는 분들은 저기 상담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 용기 한 걸음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1342를 누르시면은 1342. 예. 24시간 365일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기로 전화하시면은 마약 문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치료나 재활 쪽에 연계도 가능합니다. 예. 또 검사님 뭐 빠진 게 예, 뭐 저는 일반적인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약과의 전쟁이 길어지고 또 뭐 언론에서 계속 연일 마약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마약하면 너무 식상하고 오히려 뭐 짜증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마약만큼은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어떤 사회적 압력과 국민적 공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이것이고요. 이런 압력과 공분이 있는 한 그 마약 사범들이 함부로 준동을 못할 겁니다. 그 사이에 저희 또 수사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말씀드린 다른 유관기관에서 치료, 재활, 예방 교육을 시스템을 갖춘다면 머지않아 우리가 마약 없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적 거래망 이런 것들도 점점 예. 막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마약 지금 뭐 주로 우리나라 들어오는 곳은 이제 그 미얀마, 태국, 라오스 접경지대에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인데요. 뭐 다양스럽다면 다양스럽게도 저희가 이제 약 30년 전부터 검찰이 그 동남아 10개국 주요 또 그 마약 생산국을 표현한 10개국과 여러 가지 국제 공조를 아주 철저하게 맺고 있고 예. 지금도 어떻게 마약 통제에 대해서는 아주 모범적인 또 맹주입니다. 그래서 또 서로 동시 수사라든지 그런 협력도 잘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국민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는 이제 육로로 들어오는 맞습니다. 루트가 예, 없으니까 예.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합니다. 지금. 항만이나 공항만 잘 예, 예. 단속해도 예. 그런 게 있겠죠. 예. 자, 마무리 발언 이항희 지부장님부터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마지막 발언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 마약 문제가 나와 내 가족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시는 우리 정부기관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주십사 예. 부탁을 드리면서 단기간에 목표 달성하시려 하지 말고 중독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을 세워주시고 좀 현장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현철 고장님. 마약에 대한 폐해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에까지 위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희 식약처뿐만 아니라 14개 국조실, 복지부, 검찰청, 법무부 등 14개 부처가 마약류 대책협의회로 지금 열심히 동분서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승남 회장님. 네, 중독은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제대로 치료만 받으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고요. 모든 질환은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 좋아지지 않습니까? 중독도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신준호 검사님. 예, 이 자리를 빌어 마약류를 공급 유통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SNS의 익명성 뒤에 숨어 비열하게 마약 장사를 하며 타인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데 즉시 중단하기를 경고합니다. 정부가 전례 없이 강한 의지와 결집된 수사력으로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할 것입니다. 네. 자, 국회는 오늘 토론에서 나온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또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법 개정 빨리 좀 나서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는 지금 치료와 처벌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